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분위기 파악은 이걸로 다 했고요. 가벼운 주제지만 왠지 좀 밝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어차피 저도 어려운 사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장벽을 깨면서 이제 발표자와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냥 스프링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다 같이 공유하는 분위기에서 이 자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 첫 세션에 발표를 하게 된 스프링.io를 통해 배우는 스프링 개발 사례를 발표하는 이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대환이고요. SK플래닛 재직 중이에요. 데이터 서비스 개발팀에서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이제 둘 다 하고 있고요. 제 커리어 시작은 이제 프론트엔드로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백엔드까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이랑 트위터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고요. 저는 입사 전에 비보이였어요. 댄서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연도 다니고,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던 힙합 날라리였어요. 그리고 나 이제 개발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사 입사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힙합 자유 정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못 짜도 잘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엄격한 자바를 하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제가 사실 스프링을 접한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접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온다는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요, 처음에 입문했을 때부터 어렵고 불편했던 많은 경험들을 제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배웠는지를 스프링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입문자 레벨에 있으신 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요. 제가 스프링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로 제가 개발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백엔드가 이제 스프링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 구성하거나 뭐 자바 코드 안에서 제 코드가 섞여 있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개발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항상 뭔가랄까 백엔드에 종속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감히 이제 백엔드를 하게 됐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번 건드려 보자 해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저 이제 백엔드 할게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는데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면 잘 되세요? 진짜 안 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는 밥상 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밥 먹으려면은 밥상을 뭐 요만한 요리를 먹기 위해서 밥상을 이만큼 어렵게 차려야 되는 뭔가 약간 입문할 때 종갓집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힙합 자유정신 있는 저한테는 너무 이게 저항의 대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 공감하시죠?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불편하다고 자주 막 혼잣말로 막 욕도 하고 스프링 싫어 막 회사에서도 중얼중얼하고 선배들은 너 왜 그러냐 너 안티 스프링이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가 발표를 한다고? 스프링 안 좋아하잖아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갈 때쯤에 아까 발표하신 분 있죠 앞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스프링 컨퍼런스를 다녀오셨어요. 미국에 가셨죠. 굉장히 부러웠어요.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신 분이 그분이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어떤 부분 번역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저를 거기 컨퍼런스 좀 보내줬으면 미국도 갔다 와 좋았는데 좋은 건 그분이 하고 이제 번역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제가 스프링을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계기가 됐어요. 딱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정말 싫어했어요. 그 계기가 작년 2014년 달라스에서 이제 열렸던 스프링 원 컨퍼런스였고요. 거기서 이제 스프링 커미터 중 한 명이 브라이언 클러지를 발표한 인사이드 스프링.io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링 공식 사이트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모든 스프링 관련 프로젝트들 정보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튜토리얼도 있고 블로깅도 할 수 있고 Q&A 세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식 스프링 공간입니다. 이거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스프링.io가 모른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저만 몰랐나요? 다 아시는군요. 일단은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트예요. 저희가 이제 검색 이거 저예요. 예전에 건강할 때. 어머? 네. 얘예요. 이 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뭐 더큐먼트도 있고 뭐 스프링에 관한 가이드들도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프링 관련해서 프로젝트들이 여기 다 있죠. 여기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딱 연결이 돼서 여기서 스프링 관련 Q&A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뿅 누르면은 원하는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굳이 구글에서 안 하시고 여기서 검색하셔도 충분한 결과들을 여기서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spring.io이고요. 잠시만요. 뿅.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여기 띄워놓을까요? 여기 놔두고요. 어머? 왜 안 와? 네, 죄송합니다.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번역을 부탁을 하셨어요. 이 발표에 대해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번역을 시작했죠. 귀찮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스프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spring.io였고요. 이거는 이제 세이간 프로젝트라고 이제 프로젝트명이 불리는 거고요. 스프링 개발팀이 참여한 spring.io의 레퍼런스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7월에 길 리퍼지토리에서 첫 커밋을 시작했고요. 13년 스프링1에서 스프링.점 사이트를 첫 선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스프링1에서 spring.io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는 크게 이제 멀티 프로젝트예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세이간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공통 모듈들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검색 인덱싱 관련 모듈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 모듈이 이제 돼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 4개 중에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사이트만 이제 크게 언급을 할 건데요. 커먼이랑 인덱서는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기준에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spring.io 사이트로 이제 진입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세이간 사이트 앞에 보셨던 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판스를 주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엘레펀트 SQL이라고 해서 PostgreSQL이라는 그런 DB를 이제 파스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검색 관련해서는 이제 엘라스틱서치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나 아까 보셨던 블로그 같은 것들은 그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라 GitHub 자체 내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렌더링을 해서 가져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GitHub에 이런 식으로 스프링 가이드들을 쭉 적어놨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 spring.io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 화면으로 잘 못 올까요? 이게 왔나?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왜 이 친구들은 이걸 오픈 소스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했나? 어떻게 왜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인터넷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정답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요. 이제 하다 보면 예제나 샘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예제들은 굉장히 많은데 돌아가지 않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코드를 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지만 코드를 딱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제 아이디에 가져와서 돌려보는 순간 온갖 빨간 줄이 뜨면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너무 옛날 게 막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잘 안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앱 문제인데요. 레퍼런스 앱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나와 있는 그런 레퍼런스 앱들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안을 보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확장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더 궁금한 거 있죠. 만약에 이제 실무에 안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그랬는데 이거 진짜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서비스로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하는 의문들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건 프로젝트 팀에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예를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오픈 소스화해서 좋은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GitHub 주소에서 오픈 소스를 직접 내려받아서 실행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블로그 관련해서 스프링.io를 개발하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렇게 블로그 안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가셔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진짜 놀란 게요. 이런 거 깃허브에서 뭐 받아서 실행해 보면 실행 잘 안 될 때 있거든요. 환경 막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잘 안 될 때인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잘 돌아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왔고요. 여기서 진짜 간단한 게 제가 그냥 리포지토리에서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라드를 한 번만 딱 돌려주시면요. 네, 지금 이게 바로 실행이 된 거고요. 사이트에 가서 로컬호스트에서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뜨네. 네.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뜨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떴어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저희가 실제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로컬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서 분석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놀 수가 있지만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이고 이제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스프링으로 개발을 하면 이제 정적인 리소스들을 담는 것들이 이제 스프링 백엔드 프로젝트 안에 같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클라이언트로 아예 프로젝트를 따로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이 발표한 아저씨가 말하는 걸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의존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뭐 테스트 시스템이나 빌드 시스템이나 모듈화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관련 이슈 및 환경들을 분리시켜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아니면 일반 백엔드 개발자들이 훨씬 나은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사실 싱글 웹페이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적인 그냥 일반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딱 뽑아서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게 이제 걸프 JS예요.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들어보셨군요. 이제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빌드 툴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스프링에서 저희가 메이븐이나 그라들 같은 걸 쓰잖아요. 빌드를 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용도로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그런 빌드 툴입니다. 얘가 하는 거는 미니파이도 하고 어글리파이도 하고 파일도 합치고 코드 퀄리티도 이렇게
봐주고 테스트도 돌려주고 자체적으로 서버도 띄워볼 수 있고 뭐 와치를 걸어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런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대충 어떤 걸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test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b.js라는 코드가 있고요. 얘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얘를 이제 더 찌그러뜨린 거예요. 이제 주석 없애고 공백 다 없애서 한 줄로 이렇게 난독화를 해가지고 한 줄로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로딩 문제가 생기죠. 한꺼번에 이제 많은 파일들을 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파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응집을 해서 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빌드 툴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합쳐진 파일이 이제 162바이트죠. 그런데 찌그러뜨리고 난독화해서 110바이트까지 줄였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프론트엔드 빌드 툴이 이제 걸프.js가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걸프.js는 처음 들어봤고 뭐 검색해보고 여기저기서 수소문 해보니 그런트라는 걸 많이 쓰던데 왜 이 아저씨들은 걸프.js를 썼어요? 이렇게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트도 빌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빌드 툴이고요. 프론트엔드에서. 그러면 왜 썼을까요? 걸프.js를 그런트를 놔두고.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트는 컨피그 베이스예요. 그리고 걸프.js는 코드 베이스인데요. 이게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그런트는 이제 컨피그 베이스니까 뭐 저희가 스프링 개발하다 보면 XML로 뭔가 세팅을 잡는 형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JSON 포맷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걸프.js는 그에 반해서 뭐 약간 저희가 자바빈 등록하듯이 자바 코드 쓰듯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트는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요. 왜냐하면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요. 걸프.js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트는 양이 많으면 읽기가 좀 힘들고요. 걸프.js는 코드 베이스라서 읽기가 좀 편안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텍스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피그로 이렇게 그런트는 컨피그 JSON 포맷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걸프.js 같은 경우는 코드 베이스로 저렇게 스트림 형식으로 저렇게 써서 굉장히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아저씨가 브라이언 클로젤이 근데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걸프.js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그런트는 메이븐 느낌이 나고 걸프.js는 그라들 느낌이 나서 그냥 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뭘 쓰든 간에 사실 상관없죠. 그냥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인 프로젝트도 걸프.js 쓰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쓸 수만 있다면 그런트 대신 걸프.js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굉장히 코드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적을 수가 있고 플러그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웬만한 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이 사람들이 모듈화를 했어요. 굉장히 근데 뻔한 말이죠. 사실 저희가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프론트엔드 환경에서는 브라우저에서 파일을 로드하면은 영역의 구분이 없어요. 이제 이게 비유를 하자면 자바에서 뭐 변수나 메소드나 이거를 전부 스태틱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하는 거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금 끔찍하죠. 자, 그렇다고 개발하다 보면 코드 양이 작지도 않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거를 섞이지 않게 해서 필요할 때만 딱딱 불러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듈화를 했고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모듈화 하는 게 없으면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a.js라는 데서 저런 코드가 있고요. 이제 멍청이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저 변수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b.js는 그 함수를 실행해서 콘솔을 찍어주고 세 번째도 동일한 방식으로 멋있어요라는 이런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고 d.js에서 콘솔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URL 대신에 이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답을 맞춰주시면은 제가 주진 않지만 저분께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조금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네, 저기 11이라고 섞여 있는 저 번호에서 콘솔을 찍으면은 뭐라고 찍을까요? 손 들고 발표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분. 저요? 네, 정답입니다. 저분 이렇게 책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저기 아래 보시는 2번 있죠. 2번에서는 콘솔이 어떤 정답을 찍어주실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나요? 저기 뒤에 분 누가요? 저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간단하게 주시고요. 저 맞춰주신 분, 네, 소정의 상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변수명에 함수 이름이 있으면은 이렇게 섞이는 이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컬.js라는 거를 이 친구들이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듈을 정의할 수 있고 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AMD 계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AMD가 뭐냐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AMD는 모듈을 정의하기 위한 그런 규약이에요.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AMD라는 이런 규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CommonJS라는 그런 또 모듈을 정의하는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프론트엔드 계열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고 이렇게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은 AMD 계열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아래 링크 눌러서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링크 다 달았어요. 이제 들어가셔서 눌러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AMD나 CommonJS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거 판단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모듈화도 하고 빌드 툴도 붙이고 이제 이러쿵 저러쿵 이제 개발을 다 했어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빌드한 이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웹 안에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상황이 약간 조금 파악이 안 되시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간 지금 클라이언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코드들이 이제 빌드를 해서 디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저렇게 다 들어갔어요. 쟤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불러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에서 개발을 하면 저 웹앱이라는 정적 저 공간 안에 저 파일들이 있어야 이제 로드를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얘가 저 안에 없고 지금 다른 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딱 보면은 바이바이 src 메인 웹앱 잘 가라 웹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래에 보시면은 add resource handlers라는 저런 실행 구문이 있죠. 제가 어떤 거냐면 정적 파일들을 어디에 설정을 해서 내가 스프링에서 로드를 해서 불러 쓰겠다라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이제 로컬 환경이죠. 거기서는 이제 빨간 줄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일에 저 절대 경로를 잡아서 저기에 있는 것들을 불러서 나는 로컬에서 개발을 하고 확인을 할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저 패스가 이제 세이간 클라이언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저 세이간 클라이언트의 저 공간이고요. 저거를 이제 로컬에서는 저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용 프로덕션에 올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웹 자료로 묶어서 클래스 패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들에서 저렇게 자료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웹 자료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스트 아까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있던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이제 스태틱 아래로 이렇게 강제로 패스를 다 설정을 해주고 클래스 패스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폴트 주소가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설정을 잡아서 불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웹 자르는 뭐야? 자르는 이제 아는데 웹 자르는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에 저도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서 뭔가 했는데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 리소스들을 자르 파일로 그냥 패키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르는 그냥 우리가 자바 코드들을 이렇게 패키징 한 거지만 그거 대신에 이제 뭐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르 파일로 그냥 묶어둔 게 저게 이제 웹 자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 유튜브 누르시면은 시간까지 딱 돼 있어요. 거기만 보시면 되세요. 자, 앞에서는 질문을 왜 우리는 세이건 그 아저씨들은 왜
클라이언트를 따로 분리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저는 이제 질문을 조금 이제 바꿔볼게요. 우리는 그럼 왜 클라이언트를 분리를 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spring.io 사이트를 분석하면서 제일 관심 있게 받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깊게 뭐 철학적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그만두고요.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얕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 개발하는 부분을 누가 개발할지 사실 몰라요. 그냥 프론트엔드 영역을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할 수도 있고 백엔드 개발자들이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각자 전문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에 의존하는 거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백엔드에 다 맞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엔드는 딱 정해져 있는데 하는 스택들이 근데 백엔드는 뭐 스프링이 사실 스프링 기준이 아니라 스프링이 될 수도 있고 루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안에 종속되는 환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는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젝트 내에 이제 HTML, CSS, JS 코드가 섞이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조금 깔끔하지도 않죠. 괜히 깔끔하지도 않고 근데 또 프론트엔드는 자체 컴파일, 테스트, 코드 검수 등등을 자체적인 빌드 툴을 써서 사용을 하고 뭐 메이븐이나 그라들 같은데 이렇게 종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백엔드 환경에 종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물론 뭐 조직이나 팀이나 뭐 그런 다양한 환경들에 의해서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백엔드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환경이고 작은 프로젝트라면은 이렇게 굳이 분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멀리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봤을 때는 분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유연하고 개발할 때 용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클라이언트는 다 보셨고요. 이제 사이트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잘 이해가 안 가셨던 프론트엔드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조금 약한 백엔드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제일 먼저 겪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수많은 환경 설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스프링 입문할 때 한 70%의 짜증 포인트라고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막상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제가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잘 설정을 했는데 막상 돌려보면은 맨날 이런 식의 에러예요.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는 사실 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팀에 있는 선배들한테 선배님 빈이 뭐예요? 그러면 이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긴 뭐야 콩이지 막 이런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답변이 오고 이러니까 사실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선배님들. 막 그랬고 막 설정 이렇게 돌려서 뭐 해보면 선배님 이거 왜 안 돌아가요? 하면 콩을 안 심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어떡하란 거야. 그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스프링을 싫어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spring.io를 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란 걸 썼어요. 이게 거의 저를 이제 살려준 그런 스프링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항상 한 분이 아시네요. 네, 이게 이제 저를 살려준 그런 프로젝트,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면 진짜 이거는 닭보다 더 좋아요. 정말 얘가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고요. 저 아래 주소 보시면은 작년에 스프링 캠프에서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저거 눌려서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가 진짜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어노테이션 하나 있죠. Enable Auto Configuration이라고. 저게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자랑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필살기입니다. 저거 하나면은 만병 그냥 다 치료가 돼요. 저거 하나면은.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런 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가 얘 하나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얘 하나로 저걸 다 해주는 게 다 좋은 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자바 웹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스프링을 이렇게 처음에 입문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엔트리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와르를 묶어서 그냥 통캣 띄워서 그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시작점인지 뭐 예를 들어서 런.점 자바 뭐 이런 거 없어? 막 이럴 정도로 엔트리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저는 자바 개발 환경 잘 몰라서. 그런데 자바를 이제 처음 입문할 때 저희가 다 아는 거잖아요.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거 여기서 런을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 여기가 스프링의 엔트리 포인트 딱 시작점이구나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얘가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스프링 구조가 이제 잘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쓰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멘붕 상태고 맨날 스프링 욕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스프링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설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timeleaf.cache는 true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디폴트 설정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설정을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저 리소스 환경 아래에 저 디렉토리 아래에 application.yml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 안에서 저쪽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뭐 캐시는 false 저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쪽에 있던 이 true가 이제는 false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문법은 이제 YAML YAML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별도의 환경을 설정하고 싶다. 이럴 때는 진짜 저희가 콩을 심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콩을 심으면은 별도의 커스터마이징한 환경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귀찮은 거. 설정하기 귀찮은 통캣. 저는 이것도 너무 번거로웠어요. 아마 제가 게으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멀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개수만큼 이렇게 통캣 설정을 하나하나 다 해야겠죠. 저는 이것도 너무 귀찮았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에서 인베디드 통캣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그 Public Static Void Main 있죠. 거기를 엔트리 포인트를 실행을 딱 하시면은 내장 통캣이 그냥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통캣을 띄워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행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 저희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캣 말고 이제 ZT라는 것도 있는데요. 통캣과 이제 비슷한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이거를 쓰고 싶으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을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래에 제가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길게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그거 뭐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냐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간결하게 딱 적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침 spring.io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적용을 해서 좋은 예로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자바 7 환경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다가요. 자바 8이 나오면서 이제 컨버팅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했던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람다 표현식을 적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림 API를 적용을 했고 또 하나는 조더 타임에서 로컬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spring.io에 자바 8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람다 표현식은 뭐고 스트림 API는 뭐냐? 요 두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저 두 가지가 코드를 정말 간단 명료하게 줄여주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저게 뭐냐고 이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제 트랙 몇 번이죠? 거기서 이제 다른 정준성 님이죠. 그분께서 이제 오후 세션에 람다라 저런 스트림 API 관련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궁금하시면 그 세션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뭔지는 이제 몰라도 이제 상관없어요. 일단 어떻게 코드가 간결하게 변하는지만 한번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 커서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마스터 브랜치에 있고요. 이제 과거 자바 7로 작성된 코드들을 이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로 왔고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게 여기 짜잔 인텔리제에 왔고요.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싹 했을 때 어디더라? 어디였죠? 잠깐만요. 잘못 불렀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어제 꿈을 잘 못 꿨는데 여기서 여기 어디 갔지? 제가 봤던 부분들이 이제 람다를 적용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돌아왔고, 아이고 돌아왔고, 이게 다른 거였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 밑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옛날 코드고요. 이 분홍색 부분이 옛날 코드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변했냐를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좀 덕지덕지 이렇게 new 실행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거다. new 이렇게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람다 아까 보셨던 람다 표현식을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진 거죠. 깔끔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트랙 C로 가시면 되세요. 거기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러하고 이제 스트림 API도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내부적인 요소들은 이제 다 보셨어요. 이제 다 보셨고, 그런데 spring.io 이제 세이건 프로젝트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외부 연동 요소들도 재밌는 게 꽤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기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는요, 이제 호스팅하는 서비스예요. 파스고요.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저기 옥토캣 아이언맨은 이제
GitHub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소스 저장소도 되고 버전 관리도 하는 거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CDN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검색은 이제 엘라스틱서치라는 오픈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커미터들이 소통을 할 때는 이제 힙챗이라는 거를 툴로 사용을 해서 소통을 했고요. 캐싱은 이제 레디스를 썼고 저 위에 이제 코끼리는 이제 엘레펀트 SQL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도로 저걸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뉴렐릭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외부 연동 요소들 중에서 뉴렐릭이라는 게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뉴렐릭이 어떤 거냐면요. 앞에 보셨던 거와 같이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예요. 모니터링 서비스고요. 저희가 뭐 사이트를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돌려주고 하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어떤 경로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어떤 데서 이제 지연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 저 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pring.io에서는 뉴렐릭이라는 저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친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검색이나 인덱싱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엘라스틱서치라는 저런 검색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항상 이제 파일들을 로드하거나 그럴 때 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캐싱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CDN도 저기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써서 적용을 하고 레디스 클라우드를 써서 이제 캐싱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저기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뭐 레디스랑 뭐 이런 것들이 엘라스틱서치나 이런 외부 연동 요소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쓴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잘 제공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쉽게 찾아서 이 친구들은 여기에 문제점을 다 위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개발 팀들은 딱 외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딱 집중을 한 그런 구조입니다. 네, 분명히 중간에 제 말이 빨라서 놓치신 것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자,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론트엔드는 프로젝트를 분리하고 파일들은 모듈화해서 걸프.js 같은 빌드 툴로 관리를 하자. 그리고 백엔드는 빠른 설정 구현을 위해서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임베딩된 기본 지원들을 잘 활용하자. 뭐 임베디드 톰캣 같은 거 아까 있었죠. 그리고 간결한 코드 작성을 위해서 JDK 8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활용하자. 뭐 람다 표현식이나 스트림 API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만 하다면 외부 연동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아까 보셨던 그런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뭐 엘레펀트 DB, 엘라스틱서치, 뉴렐릭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런데 너무 많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고요.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도 이거를 어떻게 다 공부해서 보여줄까라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희가 최신가요 뭐 탑백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멜론에서 그냥 그런 거 듣다가 귀에 딱 캐치되는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 딱 눈에 들어오고 필 오는 것만 딱 필요한 것만 딱 써보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 잘 만들어진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쓰면은 입문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개발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이런 최신 트렌드가 답은 아니에요. 이게 뭐 트렌드는 진짜 트렌드일 뿐이고요. 얘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계속 유지 보수가 될지 아니면은 진짜 잊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신 트렌드가 답은 아니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입문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그 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 써봤냐고요? 솔직히 다 안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사실 좀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로 간 게 많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스프링을 이제 저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입문자들 입장에서 비슷한 경험이나 고충들을 같이 경험하고, 제가 입문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좋은 걸 여기서 배웠는지를 꼭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된다면은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의미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예, Q&A가 왔네요. 컬이 리콰이어 JS에 비해 나은 점이 있나요? 둘 다 같은 AMD 진영인데 리콰이어 JS는 서버 쪽까지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은 점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우스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가 베스트 앤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낫다 안 낫다는 글쎄요. 그런 많은 논란들이 사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 장단점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썼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쓰기에 편하다 싶은 거를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오네요. 어트리뷰트 룰에 이거 아니라고요? 입문자가 영어 문서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어를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영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셔서 예,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개발자잖아요. 아무리 영어가 많아도요, 저희는 코드라는 강력한 공통 랭귀지가 있죠.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코드로 말하는 개발자니까 그걸로 상당수가 극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없죠. 네, 질문 받았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 아래 링크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